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방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기로 결정했고요. 이 같은 내용을 방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방안, 지원 방안을 빼돌려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가구, 그리고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 임대하거나 공공전세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면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을 전국 4만 9천 호, 수도권에는 2만 4천 호를 서둘러 건설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질 좋은 평생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공공임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해서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3, 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 주택도 새로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동안 6만 3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3부 코너 원래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의 모든 것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남자 우리가 초대해서 하는 코너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문서를 구수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패치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를 뚫고 왔습니다. 비 뚫고 왔습니까? 예. 폭우였죠? 네. 계속 비가 내리는데 예. 또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또 반드시 필요한 또 비죠. 예, 예.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경제부총리가 네. 전세난 완화하기 위해서 뭐 이거 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현 상황에서 이 부동산 정책 이 부분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우리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 서울은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전세난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그만큼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호텔을 매입해서 공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서 어떤 발표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신규 아파트를 실효성 있게 공급을 한다. 전국적으로 11만 호, 수도권에 7만, 서울에 3만 등 이 대책에 어떻게 여론이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향후의 여론, 부동산 관련 여론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좀 임대차 3법 이게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뭐 여론은 어떻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또 악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에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0명 무선 자동 응답 조사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많은 또 임대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월세 난이 영향을 준 것인데 이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냐 상당히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함으로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1.9%. 절반 이상이.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은 53.5%는 재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완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가 14.7%. 또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 13.2%.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가 6, 7%가량, 27%가량 나왔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지금 부동산 정책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불과 12.2%에 불과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좀 이런 상황에서 네. 그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또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네. 이런 것도 어떤 내용으로 뭐 개정을 하게 될지 네. 그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대책 전세난 해소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속 유지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 지금 예산 국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들어간 또 예산에 대한 또 국민 인식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이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2006, 7년에 있었던 한미 FTA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게 뚱딴지같이 배추도선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한국판 뉴딜을 상당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불통 부분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예산국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야권으로부터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 관련 예산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41.4%였고요. 그다음에 예산 계획대로 한국판 뉴딜 예산 계획대로 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가 두 가지를 합해보면 41.7%.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한국판 뉴딜 이미 이 3차 회의까지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산,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세대는 20대와 60대 이상, 긍정적인 세대는 연령대는 30대와 40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정치권 쪽 관련해서 그 또 여론 또 어떤지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그 지지율 조사 관심이 계속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권 후보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상 대결시키는 그런 내용의 조사도 있었다고요? 지난주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널뛰기를 해서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후보를 두고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있었던 적은 역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가상 대결을 이낙연 대표 대 윤석열 총장, 이재명 지사 대 윤석열 총장 붙여보면 어떨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 결과인데 이낙연 대표 대 윤석열 검찰총장 몇 대 몇 42.3% 이낙연 대표 윤석열 총장은 42.5% 0.2%포인트 차이입니다. 차이가 없는 거네요. 팽팽한 걸로 나타났고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대결 몇 대 몇 이재명 지사 42.6% 대 윤석열 총장 41.9%. 이도 저도 다 팽팽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 대표와 맞붙을 때도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맞붙을 때도 팽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보수 야권 지지층이 거의 윤 총장 쪽으로 결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 그런데 질문에 이제 보기가 어떻게 되느냐? 뭐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다 포함되느냐 아니냐? 주관식으로 물어보느냐? 또 보기에 따라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느냐 아니면 자동응답 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가상 대결만 보더라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대결을 할 때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 어느 한쪽이 훨씬 더 앞서거나 또 뒤지는 경우에 이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사가 계속될 경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어느 한쪽이 더 윤석열 총장을 훨씬 이기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당 후보, 여권 후보의 판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쪽에 보면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거의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야권 후보 차기 대선 판세 어떻습니까? 중도 보수 성향의 야권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역시 가장 높은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25.5%. 국민의힘으로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총장 도대체 어느 쪽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윤 총장 다음으로는 유승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거의 비슷했고요.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서는 김종인 대망론도 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포함해서 조사를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5%. 김 위원장의 속마음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에게 내가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좀 실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뭐 여권은 투톱 체제. 지속되는 걸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인물은 투톱 체제로 나왔는데 많은 또 여권 지지층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은 정세균 국무총리 과연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조금 대권과 이건 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권과 멀어질 수도 있겠다. 왜 이게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 결과 5.9%로 나타났습니다. 여권 후보들 중에서.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떠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 대선 후보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이념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보면 호남 대망론을 이미 이낙연 대표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대는 40대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핵심 지지층이 40대거든요. 40대는 누가 가졌냐? 이재명 지사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나는 어디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건 이념 지지층, 친문 지지층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난 정세균 지지해. 이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직까지는 뜨지 못하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대선 얘기했지만 자, 대선에 앞서서 이제 당장 내년 4월에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환이 그다음에 가덕도 쪽으로 이제 간다는 이런 얘기의 와중에서 자, 이 부산 가덕도 또 그리고 서울 부동산이 또 핵심 키워드로 좀 등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울과 PK 민심이 요동친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내년 보궐선거는 두 가지입니다. 가덕도냐 부동산이냐. 가덕도냐 부동산이냐. 부산 부동산도 꿈틀꿈틀합니다. 지금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부산시장 선거도 가덕도 영향도 받는데 부동산 영향도 받네. 서울은 그러면 가덕도 영향을 안 받느냐. 받습니다. 여기에 과연 내 지역이 어떻게 되냐. 서울에도 지금 이 출향 인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고향은 경상도와 또 PK와 TK인데 PK, TK가 또 갈라지게 생겼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부산 지역의 PK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서울의 부동산 때문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따라서 내년 보궐선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가덕도 이슈 때문에 근데 사실 야당에서도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가덕도 쪽으로 추진하는 거를 지금 확실하게 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야당 쪽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안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것이 조영 원내대표는 또 지역구가 대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부산, 울산, 경남의 의원들은 상당히 또 환호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덕도가 미치는 지역의 영향이 상당합니다. 지금 가덕도가 제주도보다 관심이 높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덕도 이 신공항이 만들어질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이 경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파급 효과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의 민심도 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지지율이 그러면 그쪽 지역의 지지율이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수도 이전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요. 또 2008년 총선에서는 서울의 뉴타운 이명박 정부가 이 총선에서 이 성과를 거두는 바로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지금 모든 것이 복잡하게 좀 이렇게 엮이는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는 출발새 아침 항보선 보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 배치도사께서 지금 상황을 명확하게 우리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를 갖고 나오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경제 소식은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막 발표가 났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단 앞으로 2년간 전세형 주택 전국 11만 4천 가구 추가 공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관련 내용 한국경제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저도 지금 속보로 나오는 걸 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른 아침에 경제부총리가 이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정부의 그 전세 대책 이제 세부 내용들은 이제 오늘 오전 9시에 이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그 논란이 되고 있던 그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서민, 중산층의 그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아침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전국에는 11만 4천 호, 수도권에는 7만 호, 또 서울에는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신규 매입 임대하거나 또는 공공 전세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 당면한 전세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주력하겠다 그러면서 신규 임대용 주택을 전국에 4만 9천 호, 또 수도권에는 2만 4천 호를 서둘러서 건설 확보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말씀하십시오. 네, 이외에도 또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질 좋은 그 평생 주택 개념을 도입해서 공공 임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또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해서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상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3, 4인 가구를 위한 또 고품질 중형 주택도 새로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동안 6만 3천 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 동안에는 어떤 그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쪽 그쪽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번에는 사실 이제 워낙 지금 전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단기간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이런 전세형 주택 11만 4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밝힌 거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에 대한 예상안들을 좀 같이 좀 짚어보자면 이게 이제 관광 호텔을 좀 활용을 해서 1인 가구의 수요를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하자. 이런 보관들이 조금 중점이 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33.4% 정도가 되거든요.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3분의 1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법 이후에 그 전세난이 좀 극심해지면서 이런 빈 호텔이라든가 또는 도심의 그런 공장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을 좀 개조를 해서 전 월세지 공급을 좀 늘리는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될 거다. 구체적인 안으로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대책으로는 임대사업자 등이 이제 매물로 내놓는 빌라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나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등이 매입을 해서 임대로 내놓는 그런 방안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또 호텔을 비롯해서 빈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세 시장에 내놓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호텔을 개조해서 이 주거 공간으로 만든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울시가 기존 호텔을 청년 주택 용도로 이제 전환을 해서 공급했던 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니키아 호텔은 지하 3층부터 이제 지상 18층까지 총 238실 규모로 내부 공사를 거쳐가지고 현재에는 22제곱미터 규모의 그 객실은 1인 가구형으로 개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경제 송민아 기자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전세 대책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우물정자 샵 0945번 50원 이용료 또는 문자 메시지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그동안 이제 전세난 얘기 나온 거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네. 이제 정부 정책이 계속 사실 뭐 저번 주에 발표한다 했다가 또 뭐 어제 한다 했다가 결국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뻔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예. 더 이상 조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뾰족한 대책이 마땅히 없었지 않냐 이런 좀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부의 기조는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런 선진국 사례라던가 아니면은 이 현재 그 시장 그 성향에 맞도록 하려는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최근 3년 동안 워낙에 그 강경한 부동산 대책들을 워낙에 막 쏟아내다 보니까 추가로 이런 대책들을 내놓을 만한 게 마땅히 없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사실 이 시장이나 그런 경제 정책을 내는 사람들 쪽에서는 효율적인 정책들이 몇 개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정부가 해왔던 그런 기조와 조금 맞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자, 지금 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대로 이제 일단 11만 4천 호를 이제 시급히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면 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이 표준 임대료라던가 또는 신규 전세 계약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은 시장이 더 꼬이면 어떻게 하냐 그런 좀 우려도 같이 좀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나온 이런 예상 대책들은 그 매입 임대를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좀 중점을 뒀고요. LH라던가 SH가 이제 기존에 월세로 하고 있던 것들 아니면은 조금 비어 있는 그런 공실 그런 객실들 이런 것들을 좀 매입을 해서 전세로 공급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서울 주택 한 채당 최소 이제 3억 원 정도로만 잡아도 만약에 만 채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정부의 그 재원이 약 3조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3조 원을 마련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매입하는 그 절차도 생각보다는 조금 깁니다. 까다롭고요. 그래서 매물로 나온 그런 호텔이라든가 또는 이런 비어있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잇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어떤 그 전세난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예상되는 이런 대책들이 얼마나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고 또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이미 그 베니케 호텔 숭인대 그 모델을 이미 한번 그 선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런 호텔을 매입해서 이를테면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개조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또 이게 사실은 질적으로 이게 어떤 거주의 질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살만한 공간이 될 것인가. 그렇죠. 이런 하시는 의문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어쨌든 이렇게 11만 4천 호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도 아니고 22년까지예요. 또 내후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분명히 이게 뭐 10만 호 이상 이렇게 공급이 되면은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11만 4천 호라는 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매매 사례를 좀 보면은 그 대규모 단지들 예를 들면은 뭐 문정동이라던가 잠실 이런 쪽에서 이제 풀렸던 한 10,000호 정도의 그런 규모들을 좀 살펴보면 주변 시장이 약 한 1년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급격하게 좀 안정화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봤을 때 수도권에 한 7만 호 정도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풀리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소 5년 이상 걸릴 거다. 그러면서 뭐 이런 10만 호가 뭐 6개월 뒤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힘들고 10만 호 이상 정도가 이렇게 당장 공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그런 전세난을 잡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에 뭐 당분간은 전세난 이거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데 전셋집 당장 구하기 힘드니까 뭐 비서울 수도권으로 뭐 인구 분산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들도 나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뭐 가장 좀 쉽게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뭐 전세 수요가
비수도권으로 흩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 가격대가 조금 각각 다르게 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고가인 경우에는 이제 더는 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교육적인 특수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곳에는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높게 머무를 수 있지만 그곳을 제외하고는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실제로 이제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이런 지역 광역시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세까지도 동달아서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지역적으로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그 당분간은 이 전세난이 좀 이어지는 동안 계속 좀 확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럴 경우에는 가장 좀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이 바로 이제 집이 없는 그런 서민 집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발표한 내용 좀 아까 들으셨죠? 네네네. 네, 그 가운데 혹시 아까 호텔이라든지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좀 미리 나왔었는데 우리가 뭐 새로운 내용도 좀 있었습니까? 보시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좀 나온 건 없고요. 그리고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에 이런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전세난을 좀 심화시켰다. 그런 좀 분석들을 좀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차 3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그 임차인 보호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임대료 상한제인데요. 이 전문가들이 임차인과 그런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한 4년 정도가 지나서 이런 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보다 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좀 짚어 나가는지 그 부분 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료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충격보다는 이런 좀 장기 충격이 좀 크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그 지금의 좀 극도의 혼란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승세는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한 2, 3년이 지나면은 이 가격 상한제에 따라서 전세값이 조금 천정부지로 치솟거나 또는 임대주택 그 공급이 위축되는 등 그 부작용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간략하게 이제 내용을 발표했는데 잠시 뒤 9시에는 그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부의 전세 대책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민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4부는 더 뉴스인데요. 오늘 소제목이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입니다. 왜 이런 제목 잡아낸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 뉴스. 자, 윤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사유리. 이거 옛날에 소설 제목이랑 비슷하게 제목을 잡았어요? 윤 기자? 사유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네, 사유리 씨가 일본 국적의 방송인인데요.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해서 자발적인 비혼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낱말 자체가 다 좀 생소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발적인 비혼모. 그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했고. 자, 굉장히 일단 그냥 들었을 때 그 자기 주체성, 자기 생각이 매우 뚜렷한 그런 사람 같아요. 왜냐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소개하신 이 낱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들어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런 말을 같이 엮어서 듣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정자은행이란 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나라에도 정자은행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공공정자은행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유리 씨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는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출산을 했는데 네. 그 외국의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출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저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예.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뒤따라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유리 씨답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유리 씨답다? 네, 원래 평소에도 되게 엉뚱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 유명하고 자기만의 생각이나 소신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아주 특별한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변화도 좀 많이 있구나 이런 지점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방송 활동하는 사유리 씨 나이가 지금 40초반이죠? 우리 나이로는 41살.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이런 인터뷰를 보니까 그 사유리 씨는 원래 산부인과에서 난소 나이 검사를 해봤더니 48살로 나왔다고 해요. 자기 나이보다도 좀 더. 아 거꾸로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자기 나이보다 뭐 피부 나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생체 나이를 얘기하는데 사유리 씨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신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지금 이제 만약에 때를 놓치면은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아이를 원래 너무 갖고 싶은데 오로지 출산만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찾아서 급하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신체적인 의학적인 나이를 봤더니 48살에서 그럼 당장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남자를 찾아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오로지 아이를 위해서 사랑도 없이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고민을 끝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했고요. 본인이 직접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제 16일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던 이런 이유를 또 설명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고 이제 모든 게 불법이라서 외국에서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게 됐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본인도 싱글맘이 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 또 자신을 자랑스러운 엄마로 만들어준 아들에게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각계각층에서 뭐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해서 응원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많이 들려요? 네네네. 이게 저출생이라던가 낙태 문제라던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 인권이나 출산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로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 비혼 여성,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할 권리라는 화두를 사유리 씨가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 이른바 뭐 정상가족,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있는 그렇죠. 네네네.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서 좀 사회적 논의를 좀 불을 지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유리 씨의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또 사유리 씨 본인도 뭐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것도 낳을 권리도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것도 밝혔거든요. 근데 사실 낳을 권리 또 낳지 않을 권리 이 모두 여성의 출산이나 재생산권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현재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여러 가지로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낙태를 해도 처벌하고 아이를 간절히 원해서 혼자 낳겠다고 해도 어렵고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댓글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뭐 낙태 비범죄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정자은행을 통한 미혼모 그러니까 비혼 여성의 출산 모두 한국에서는 제도적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사유리 씨의 이런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좀 굉장한 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미혼모 미자 쓰면 안 되고 비혼모 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불구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말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럼 합법적으로 이제 뭐 결혼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혼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사실혼만 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복지 혜택을 또 누릴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유리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사실혼도 아니면서 또 비혼모에다가 또 싱글맘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보면 이런 이제 이를테면
한부모 가족이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때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그 촉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사유리 씨의 선택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일단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던데 사랑으로 맺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에 좀 정체성 혼란을 겪으면 어떡하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접근하기도 합니다. 사유리 씨 본인도 이런 것에 대한 뒷이야기를 소회를 얘기를 하겠는데 자기도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에게도 아빠가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아빠의 부재를 또 이해시킬 방법을 또 고민을 해보겠고 또 앞으로 이런 미혼 가정에 대한 시선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사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친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상속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서구에서 이런 정자은행의 기증을 통한 또는 타인의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 발생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이거나 법적인 어떤 문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렇게 진행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에 대한 지원 제도나 수당 지급이랄까 복지 이런 문제들이 이른바 그 정상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한부모 가정 또 비혼 가정 또 미혼 가정 또 여러 다양한 가족들에게 이런 제도적이나 시스템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지는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사유리 씨가 던진 이런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유리 씨가 그 출산을 일본에서 한 이유가 자기가 SNS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보면 아니다. 지금 방금 전에요. YTN 라디오 앱으로 미향이 바보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인데 불법이 아니라 관련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이 내용 좀 설명 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불법? 그럴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네. 현실은 안 된다. 현실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법에는 그 임신을 위한 체외 수정 그러니까 시험관하기 같은 시술 시에는 시술 당사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비혼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정부 부처에서도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현재 불법은 돈을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특정 성별의 아이를 갖기 위해서 시술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금지 대상인데요. 현실적인 의료 현장에서는 꼭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는 게 규정은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부부관계가 증명될 때만 체외 수정을 해주는 게 일종의 관행이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모를 분쟁 등을 우려해서 또 일선 병원에서는 시술을 꺼리는 것 부분도 있고 또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에도 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그 의료계에서 이걸 좀 이렇게 과감하게 틀어가거나 어겨가면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공백 상황이고 공공정자은행의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해외에는 공공정자은행이 국립은행에서 국립 그 병원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곳은 1960년대부터 운영되는 곳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의 경우에는 그 난임 부부조차도 비배우자의 그러니까 타인의 정자를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미국, 일본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미혼 여성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타인의 정자를 기증받은 것이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는데 30년간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했다 이런 데이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런 비혼 여성이 출산을 정자은행을 통해서 할 때는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많은 고민과 이런 검토 끝에 아이를 갖게 되고 사실 비용적인 문제라던가 또 앞으로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낳기 때문에 아이에게 좀 더 집중한다 그럴까? 이러기 때문인지 그렇게라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도 있더라고요. 정말 사유리 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데 작은 공 아니고 큰 공이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발을 절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겠네요. 네. 테니스 치다가 좀 다쳤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혹시 보셨으면 아마 지금 들어오시는 네. 장면 발 절고 들어왔는데 왜 그랬어요?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 기자라서 스포츠 하다가 그러신 거 아니고요? 네, 운동하다가 종아리에서 갑자기 풍선 터지듯 뭐가 팍 터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좀, 네. 당분간 좀 불편하게 다닐 것 같습니다. 예. 이래저래 좀 힘들어요, 저 요새. 그래요? 벤투 확진 소식으로 계속 이제 뭐 경무였는데 어제 모처럼 이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밤 10시 16분 축구협회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밤 10시 16분에요? 황희찬도 감염됐다. 어제 카타르전 직전에는 음성이었는데 경기 이후에 4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경기 전에 양성이었으면 못 뛰었겠죠. 네, 근데 경기 전에는 이제 음성이니까 당연히 경기를 했고요. 이미 독일로 출국까지 한 상태여서 베를린 공항에서 라이프치히 구단 방역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72시간 음성 확인서 있으면 뭐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게 방역 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황희찬 선수 카타르전에서 16초 만에 골 넣은 거 전해드렸잖아요. 손흥민, 황의조, 남태희 선수들과 껴안고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껴안는 게 문제네. 그렇죠. 구단 전용기가 데리러 와서 검사를 안 하고 이제 현지로 갔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프리미어리그가 하는 검사를 받았고 지금 런던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벤투호에서 선수 7명, 스태프 3명 모두 10명이 감염이 됐는데요.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된 건지 모르니까 혹시 더 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이 있는데 추가 확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축구 선수들이 경기할 때 마스크 쓰고 하면 안 되겠죠? 네, 힘들겠죠. 마스크 쓰고 세레머니 자, 모쪼록 더 좀 이거 안 번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자, 근데 오늘 원래 준비한 소식이 따로 있죠? 네. 일본 얘기라고요. 이웃나라 일본. 어제 신규 하루 확진자가 2,000명 넘었습니다. 처음이에요.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이에요? 네. 도쿄도는 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4단계로 상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 도쿄올림픽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이겠죠. 지금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축구팀 벤투호에서 봤듯이 두 나라 모여서 A매치 하는데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기존의 그 올림픽 같은 대규모 지구촌 축제 가능할까? 출입국 절차, 자가격리 기간, 방역, 경기장 관리 챙길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요. 저희한테 그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6344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질문이 아니네 보니까. 국가대표 출신 조은지 기자 응원합니다. 아니, 조 기자를 아시는 분 같아요, 보니까. 과거에 과거를 아시는 분 같은데. 무슨 과거가 있길래. 그거는 다음 기회에, 국가대표. 저 신비주의도 저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국대예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그건 다음에 한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본은 지금 올림픽 무조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방일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올림픽 하겠다. 확고한 강행 의지 나눴어요. 스가 총리 뭐라 했냐면 인류가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로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부흥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대회로 올림픽을 실현한다. 그러기로 결의했다. 이런 얘기했고요. 바흐 위원장도 스타디움에 관객이 있을 걸로 확신한다. 안전한 대회 즐길 수 있을 것. 대회가 아직 9개월 남은 만큼 백신이 개발되면 관계자들, 올림픽 관계자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IOC 차원에서 전력 지원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열겠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 참가 선수들 무조건 다 또 백신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선수는 또 거부한다는 사람도 들리던데.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일본 도쿄 올림픽 단일팀의 남북한 단일팀 관심이 아무래도 좀 많은 상황이죠. 그렇죠.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을 스위스 대사로 임명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찍혀가지고 좌천됐던 그 사람이죠. 그 인사인데 사실 스위스랑 별다른 인연도 없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라서 일부 좀 낙하산 인사다 이런 비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임명장 주면서 IOC와 좋은 인연 살려서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 입장 또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해봐라. 올림픽이 세계 평화의 대제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노력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대사로 간 이유가 올림픽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단일팀이나 이제 그런 올림픽에 향한
우리 정부의 좀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스위스에 로잔이 있고 로잔에 그렇죠. 올림픽위원회 IOC 본부가 있으니까 네.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렇죠. 좀 잘해봐라. 네, 인사 자체가 메시지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에다가 지금 국정원장이 정치 구단인 박지원 씨입니다.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체육인들하고 대규모 만찬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되긴 했는데 이때 뭐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위원, 뭐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등 이제 체육계 인사들을 은밀하게 초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불렀냐 했더니 체육을 통한 남북 교류가 주제였다. 뭐 이렇게 인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찬이 진행되지 않아서 뭐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남은 기간 우리 단일팀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평창 때 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있었고 공동 입장도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치기 전에요. 0345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앵커님 황보 앵커인지 황 앵커인지 궁금해요 말씀 주셨는데 황 맞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